보면 그러니까 태어나면 우리는 권리 능력을 취득해. 그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권리 능력을 100명이 취득했다면 그 중에 유효하게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해서 이게 내가 얘한테 이걸 파는 게 맞겠구나, 팔아서 얼마를 받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은 50%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행위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행위를 해서 내가 너한테 뭔가를 팔아서 이게 나에게 가져다 줄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행위 능력이에요. 행위 능력이 있느냐,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기서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 원칙은 그래. 그런데 그 중에 예외, 권리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미성년자. 미성년자. 나이가 어려서 안 된대. 나이가 어려서 안 된대. 그래서 미성년자와 성인이 거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취소 사유.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게 얘기는 뭐야? 그 상황이 발생한 시점부터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 반환하면 된대.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한정 후견인.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얘들은 뭐냐면 성인이야. 성인인데 정신 들락날락한데, 이런 사람들은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성인이랑 거래해도 누구랑 거래해도 없었던 일이야. 그래서 얘는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어. 그지? 얘네들은 행위 능력이 없대. 그리고 이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제 상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상인은 권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뭘 하면 상인이야? 그렇지. 그 물건 파는 걸 우리가 고급진다는 뭐라 그랬어? 예전에. 그렇지. 상행위를 하면 권리 능력이, 상법에서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리고 행위 능력은 뭐냐면, 그 상인이 가서 뭔가 한대. 권리를 넘겨주고 권리를 넘겨갖고 이런 행위를 한대. 그런 법률 행위를 한대. 매매를 한대. 뭔가를 판대. 그러면 여기에서 행위 능력만 있으면 돼?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 그렇지. 영업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기 플러스, 얘는 민법에서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데 상법에서는 그냥 영업 능력이라고 해. 얘를 때 행위 능력을 하는데 이걸 잘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고 해서 영업 능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영업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행위 능력이 영업 능력이 비슷한 뜻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권리 능력, 상인 보자. 상법에서 권리의 주체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라고, 민법에서 행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업 능력이 있어야 돼. 영업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행위 능력이 있고 플러스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대. 이걸 행위 능력, 영업 능력이라고 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상인은. 오케이? 상인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하고 장사를 시작하면 상인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상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뭐 있어? 당연상인? 의대상이 있다고 했어. 그치? 당연상인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46조 상법에서 얘기하는 상행위, 정해놓은 상행위가 있어. 니들 숙제인 거. 그걸 하는 사람을 당연상인이라고 한대.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위조상인이라고. 그래서 권리의 주체 중에 자연인이 권리 능력이 있고 태어나 출생 신고를 하고 영업행위를 해서 상행위를 해서 영업능력을 취득하게 되면 상인은 두 가지가, 자연인의 상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당연상인, 의제상인이야. 그러면 법인하고 법인? 권리의 주체 중에 얘는 자연이. 권리의 주체 다른 말로 상인이야, 상인. 자연이. 법인은 봐봐.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법인은 뭐야? 단체가 만들어져서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걸 법인이라고. 그지? 그럼 법인에게는 행위 능력이 필요해? 법인은 행위 능력이 필요하냐, 영업 능력이 필요하냐,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인이 영업을 할 수 있어? 법인이 행위를 할 수 있어? 생각해. 법인은 행위 능력은 있어. 뭐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니까. 법인이 움직이면서 영업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구성원들이 영업 능력이 있느냐, 행위 능력이 있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 우리 다 그 조직 내에 다른 법이 있잖아. 정관 내에서 그 구성원들을 뽑는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게 제3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는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밖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나라에서 관여하겠지. 그 민법의 그 범위는 사적 자체야. 니들끼리 알아서 해야. 근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안 미치면 터치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비영리 법인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게 비영리 법인. 민법에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법인, 비영리 법인. 그래서 뭐 재단법인, 재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재단법인, 그리고 사단법인, 두 가지가 있겠지.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뭐 대학교는 재단법인 아니냐? 재단법인, 사단법인. 책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대부분 재단법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거 민법상 법인이고, 민법상. 그러면 상법에서 얘기하는 법인은 상법에서는 대부분 영리를 추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영리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두 가지야. 뭐 있어? 뭐 46조에 나오는 법인, 46조 이외의 행위를 하는 법인. 그래서 이 단어를 알려줄 건데 46조 행위를 하는 법인은 무슨 법인이라고 그래? 법인이 아니고 회사. 단어가 생겼네. 당연상인이와 똑같이 그 상법에서 얘기하는 규정에서 얘기하는 그 영업행위들을 하는 걸 우리는 상사회사. 상사회사. 그리고 상법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회사래. 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게 회사야. 오케이? 그리고 민사회사는 뭐냐면 저기 밑에 의제상인 있지. 의제상인처럼 41조의 상인을 하지 않는데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이 민사회사. 이해됐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주 긴 시간을 걸쳐 많이 배웠던 내용인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했어요. 자꾸 넌 넘어지니? 그만 넘어져. 됐어. 여기까지. 권리의 주체, 자연인 법인. 이해됐지? 여기까지? 객체로 넘어갈 거야. 객체로 넘어가면 어려워. 잘 들어. 이해됐지? 여기까지? 질문? 궁금한 거 물어봐. 나중에 또 책 혼자 있다 피떡 사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없어? 넘어갈까? 야, 바이? 그 다음에 우리 권리의 주체 했어. 주체. 얘는 상인이냐?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자연인 법인으로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그지? 상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지? 그러면 법인에서 하나 얘기하니 법인 상사회사 민사회사에서 얘들은 권리 능력은 중요해. 그지? 근데 영업 능력은 중요해? 행위 능력은 중요해? 행위 능력은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미성년자든 피한자, 홍역이든 피성년자든 법인에서 알아서 책임진대. 걔네들은
계약이라고. 근로관계가 어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 계약이고 아니면 뭐 이사와 뭐 사용자 뭐 저번에 배웠던 거냐? 저번에 배웠던 거. 사장님 사무사님 하는 애 뭐야? 그거 같은 그런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행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 지들끼리 그냥 알아서 하는데 정관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든 피성년 후견인을 고용하든 피산적 후견인을 고용하든 자기들 마음이야. 지들이 책임지겠다잖아. 그지?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버스 기사 책임져. 버스 회사가 책임진단 말이야. 이거 왜 그런 거야? 버스 회사가 자기들이 다 영업을 뛸 수가 없으니 기사를 고용해서 운행에 대한 권리를 위임해 준 거야. 위임은 뭐냐면 내 권리를 뚝 떼주는 거야. 다 떼주든 일부를 떼주는 거야. 내가 대신 나간 거랑 똑같은 거야. 나를 복사해서 나간 거라고. 그럼 걔가 사고 치면 누가 책임져야 돼? 본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래. 그럼 책임진대. 그런데 얘가 집에 돌아왔어. 복사하고 왔어. 그런데 얘가 가만히 있겠니 얘가? 그럼 얘한테 뭐라 해야 되겠지? 개질을 할 거 아니야? 그건 우리는 구상권이라고. 네가 잘못해서 한 거니까 내가 네 대신 물어줬으니 그 돈 물어내. 이거 구상권 아니야. 그치? 대신 내가 너 대신 갚아줬으니 넌 그 같은 금액을 뱉어라. 이게 구상권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권리 능력은 법인에 상관없습니다. 그럼 권리의 객체 한번 볼까? 권리의 주체 중에 저기 뭐야? 얘 뭐야? 얘 누구냐 얘? 이 말이 단어. 상업사용인은 주체를 보조하는 기능이야. 상업사용. 요거 배웠지? 상업사용인? 그래서 상업사용인은 근로자랑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상업사용인은 근로자랑 달라. 상업사용인은 권력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움직여야 되는 영업과 관련된 일들을 못해서 대신 해줄 사람을 복사해서 뽑은 거야. 근로자는 뭐냐면 그 조직 내에 뭐냐면 부속품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일반적인 상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상법 못 들어가. 거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건 뭐야? 상법이야? 아니야. 걔는 상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상행위를 잘하게끔 안 해서 부속품이 아니고 뭐가 적용돼야 돼? 근로기준법도 근로자니까. 물론 그 사람이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상업사용인 계약서를 쓴다면 얘는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얘는 상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들어가잖아. 인적 자원이긴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야. 다르다고. 상업사용인이랑 근로자는 달라. 본부장이랑 사원이랑 똑같아. 다르잖아. 연봉도 다르고 직책도 다르고 밖에 나가면 근로자가 도장 찍을 수 있어? 못 찍잖아. 근데 본부장님은 등기되어 있는 본부장이나 이사는 도장 찍을 수 있어 없어? 자기가 허락된 범위 내에서 법인에서 허락해준 범위 내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대. 그래서 걔가 나가서 사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걔도 책임지지만 회사 전체도 책임을 지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손해배상 처분은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는 거기까지였고 권리의 객체는 법률행위 넘어가기 전에 이것 좀 보자. 권리의 객체는 보면 예를 들어 권리의 주체가 상인이 뭔가를 거래하는 거야. 거래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 그지? 뭐 있어? 이렇게 세 가지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잠시만. 물건 그리고 급부라고 하는 이거는 헷갈릴 수 있는데 급부 아니야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지? 배운 거는 예를 들어서 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A랑 B랑 상인이 거래를 한다면 여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부동산 동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에? 부동산 동산. 그럼 여기서 부동산은 뭐 우리가 법에 붙어 있는 거고 동산은 뭐야? 법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지? 대부분 뭐 이렇게 설명하면 헷갈려. 부동산 동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건은 뭐냐면 이런 거야. 물건은 뭐냐면 유체물 및 유체물 그리고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해. 물건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물건은 거래의 대상이잖아. 그러면 유체물이라는 건 뭐야? 모양이 있는 애. 이거 유체물이라고. 이거 유체물이야. 부동산 유체물이야? 부동산 유체물이야. 동산 유체물이야. 오케이? 그리고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뭐야? 전기, 에너지, 물. 그래서 남의 집 전기 훔쳤으면 뭐야? 절도죄. 남의 물건을 훔친 거거든. 그래서 물건에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동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거래가 끝나고 나면 부동산은 권리를 넘겨주고 등기 절차를 거치는 게 부동산이야. 그런데 동산은 뭐냐면 거래가 끝나고 나면 물건만 인도하고 끝나. 이렇게도 얘기하고 부동산은 권리를 이전시켜주는 걸로 끝나고 동산은 뭐야?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는 걸로 끝나대. 권리가 소멸하는 걸로 끝나대. 이해됐어? 이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상인이 거래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물건이래. 물건은 두 가지가 있대. 부동산이랑 동산. 그래서 부동산은 만약에 거래를 하게 되면 상인이 거래를 하게 되면 권리를 넘긴대. 그리고 플러스 등기를 한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상인이야. 자동차를 샀어. 그러면 어떻게 돼? 물건이 인도되고 어떻게 돼? 등기가 나오잖아. 그거야. 근데 물건 중에 동산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물건 중에 내가 컴퓨터를 샀어. 그럼 컴퓨터를 사러 가서 컴퓨터를 사고 컴퓨터에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걸로 끝이잖아. 너한테서 나한테로 소유권 넘어오고 그걸로 끝이라고. 등기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전 여부 예를 들어 권리가 이전하고 뭐 소멸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다. 내가 너한테 물건을 주고 등기를 하느냐, 내가 너한테 주고 등기를 안 하느냐, 이걸로 기억하는 거야. 이해되지? 체계는 이렇게 나온 거. 물건 계약은 권리를 예를 들어 부동산은 권리를 이전하는 거고, 채권 계약 동산을 매면 예를 들어 컴퓨터를 팔고 이런 건 권리와 의무가 거래가 끝나고 나면 소멸한다고 얘기해. 이거는 존재하느냐 소멸하느냐는 등기부등본에 나온다. 등기부등본에.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려고 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상인이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 동산이 있는데 가장 쉽게 부동산은 넘겨주고 등기를 하는 게 부동산이야. 그리고 동산은 넘겨주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부동산은 권리를 넘겨준다. 그걸 표시해놨어. 어디에? 등기부등본이나 무슨 나라에 합리화된 공적인 문서에 남긴대. 오케이? 그리고 동산은 그냥 넘겨주고 끝이래. 그러면 거래는 끝이잖아. 그러니까 권리 의무가 소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또 있는데 급부? 우리가 동산 말고 급부라는 게 있거든. 급부는 뭐냐면 서비스, 노동력 이런 거. 예를 들어 상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잖아. 그지? 뭐야? 뭔 서비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집을 치워달라고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 그지? 얘는 부동산, 동산 아니잖아. 그걸 우리는 급부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물건 계약이라고 해서 그 권리 이전 등록 요게 있어야 되고, 물건을 인도하고 권리가 이전되고 등록해야 돼. 그럼 여기서 이건 채권계약이야. 채권계약인데 채권계약은 뭐냐면 물건은 인도돼. 물건은 인도되는데 이거 없다고. 그럼 끝이야. 물건 인도로 끝이라고. 등록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여기서 그분은 서비스라고 그랬잖아. 서비스. 서비스는 채권계약이야.
극부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 극부를 제거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그냥 끝이야. 이걸 권리 의무가 사라지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야. 그래서 권리 객체가 될 수 있는 건 물건이랑 극부가 있는데 하나 더 있어. 지식재산,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이런 애들은 봐. 물권계약도 아니고 극부계약도 아니야. 봐. 물권계약은 뭐라 그랬어? 물건은 뭐냐면 이거야.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물건이야. 눈에 보여야 된다고. 저작권 눈에 보여? 저작권은 뭘 보호하는 거냐? 머릿속에 아이디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치? 스토리 이런 걸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물권계약도 채권계약도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계약을 보는데 특이한 계약을 보는데 그래서 얘는 그냥 지식재산 따로 권리 객체가 넘길 수 있는 건 지식재산도 있단 말이야. 회사가 특허권 넘길 수도 있잖아. 저작권 넘길 수도 있잖아. 저작권이나 특허권 양도 가능하다. 팔 수 있다고. 얘는 이 계약도 아니고 이 계약도 아니야. 근데 특징이 있어. 얘는 권리를 이전이 일어나잖아. 이전이 일어나고 플러스 또 뭐 있어? 다른 사람들이 못 쓰게끔 백화점 권리 나만 쓸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이거랑 비슷한데 부동산이랑 비슷한데 만져지지 않는데 그래서 그냥 딱 떼놨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부동산이야. 부동산이 비슷한 거 아닌데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만져져야 부동산이라 얘기한대. 그래서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랑 비슷한데 부동산이랑 안 해. 이해됐어? 반밖에 이해 못할 거래. 그래?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3개야. 극부는 3개야. 그래서 부동산 저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받고 보자. 그 다음에 잠시만. 다 했지? 우리 저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다음으로 인적담보, 물적담보 보면 이제 되지? 됐어. 넘어가. 그리고 기업의 물적담보는 예를 들어서 매우 다양한데 영업소, 상호 이런 것들이 물적담보야. 물적 설비. 물적 설비라는 건 뭐야? 재산권이야. 재산권이라고. 영업소는 재산이야, 재산 아니야? 영업소는 뭐야? 내가 영업을 하는 장소잖아. 쉽게 얘기하면 뭐야? 점포는 재산이잖아. 물적 설비는 재산이야. 인적 설비는 뭐야? 그러니까 이거 책이 어렵게 나왔는데 회사는 물적 자원이랑 인적 자원 두 가지가 있어. 그지? 물적 자원은 뭐야? 재산이 되는 거. 돈이 되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물건, 저기로 따지면 권리 객체 쪽에 들어가는 것들이잖아. 그지? 부동산, 동산, 또 지시재산 이런 것들이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영업소는 재산권이잖아. 물건이잖아. 그지? 물건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어. 그지? 물건이고. 그리고 상호는 뭐야? 지시재산이잖아. 상호랑 상표는 달라. 상호는 회사의 이름. 상표는 회사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 물건의 이름이야. 물건의 이름. 그래서 상호랑 상표의 차이점은 뭐냐면 상호는 글자로만 등록하죠. 상표는 이미지, 홀로그램, 냄새, 글자 다 돼. 그래서 상호나 상표는 공통적으로 지역명, 일반적인 대명사 있지. 지역명 또는 이름, 사람 이름 이런 건 안 돼. 예를 들어서 명사도 안 돼. 이런 거 김밥 천국, 김밥집 이건 김밥집은 안 돼. 김밥집은 명사잖아. 그래서 상호든 상표도 못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종로김밥도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 종로가 지명이고, 그지? 대명사잖아, 명사잖아. 그리고 김밥도 명사잖아. 이건 안 된다고. 독창성이 없잖아. 근데 얘는 왜 되는 거냐면 종로에서 걔들이 김밥을 겁나 오래 팔았대. 그래서 종로김밥은 사람들이 종로김밥 이렇게 하면 등록할 수 있어. 분위기 알지? 김밥 천국은 왜 되는 거냐면 김밥이 뒤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김밥 3,000원씩, 2,000원씩 할 때 김밥 천국에 파격적으로 제시한 게 뭐야? 1,000원이지.
기반소득 천 원이었어. 천 원이었지? 천 원이었어. 그러니까 김밥계에서 천국이 그런 의미로 김밥 천국 아니야? 그거 지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네. 김밥 천국은 예전에 김밥 천국을 초창기에 등록했던 애가 있었어. 이게 얼마나 빨리 바지런하게 상표를 등록해야 되냐면 어떤 애가 등록을 했단 말이야. 상호는 그 지역 내에서만 그 상대방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정관에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 유사한 상호를 써도 돼. 그런데 상표는 전국구잖아.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상표를 등록할 때 얘를 처음 김밥천국 처음에 어떤 사람이 등록했는데 얘는 쓰지 않았던 거야. 계속 상표만 등록했던 거지. 어느 날 실제로 김밥천국을 운영하면서 겁나 영업을 많이 하는 그 식당이 김밥천국을 등록했어. 그래가지고 약간 모양이 하나가 어쨌나 그래가지고 계속 둘 다 등록이 됐어. 그런데 이후에 이게 20년이 안돼서 계속 등록을 해야 되거든. 근데 뒤에 실제로 김밥천국 운영한 식당을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 김밥천국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거야. 갱신을 안 했다고. 그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김밥천국을 등록한 걔는 계속 갱신했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 앞에 걸 내고 써야 되지. 어쨌든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모르면 나 궁금하네 찾아봐라. 그런 얘기가 일적 자원, 물적 설비는 어떤 것들이냐면 영업소가 있고 두 번째 영업소는 본점과 지점이 있다지. 본점과 지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영업소는 상인의 기업 활동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장소의 중심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를 얘기합니다. 그지? 그래서 주소와 같은 개념이고 영업을 결정하거나 영업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래 영업상의 결정이나 명령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채권 채무의 변제 장소야. 예를 들어서 법인이 영업소가 있는 법인이나 자연인이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하면서 돈을 빌렸어. 아니 돈을 채무받고 돈만 있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 뭔가 채권 채무계열에 쉽게 돈이라고 하죠. 돈을 빌렸어. 그러면 그 변제 장소를 명확하게 적지 않으면 변제를 해야 되는 곳은 영업소 본점에서 변제하기가 맞지. 물건, 이렇게 돈은 통장에 넣으면 되지만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져가야 돼? 영업소 본점으로 가져가야 돼. 이해됐죠? 명확하게 그걸 가져다 놓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거 보면 영업상의 결정이나 명령이 이루어지고 뭐 그 결과를 취합하는 곳이 뭐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 영업소는. 그리고 영업소는 여러 개 가질 수 있어. 그지? 그래서 보면 본점과 지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영업소의 법률상의 효과. 일반적인 효과는 뭐야? 영업을 하는 채무의 이행 장소이고 그리고 두 번째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증권측권의 변제 장소이고 성업등기소의 법원의 가나를 정하는 가나는 뭐야? 내가 뭔가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걸 가나이라고 해. 그래서 그거의 기준이 어디냐면 영업소의 소재지,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소송을 하게 되면 뭐 있어야 되냐 이런 거. 그리고 넘어가고 상호가 나오는데 상호는 얘기했다시피 뭐냐면 상인이 여기서 보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을 상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 그리고 문자로만 등록할 수 있어. 왜 문자로만 등록할 수 있는 거야? 야, 뭐 정관 글자로 줬잖아. 그거 문자로밖에 못하지.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림으로 그릴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상호란 상인의 영업상의 자기 표시를 위해서 상대를 명칭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여기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가 상인이 아닌 이상 이거 넘어가고 상호의 선정과 관련해서 또 넘어가고 상호의 수는 뭐 개인 상인 같은 경우에 상인 1인에 여러 개
여러 개 영업을 할 경우에는 하나의 상호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각 영업마다 별개로 사용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개인 사업자야. 출판사를 등록했어. 그러면 출판사 이름으로 출판사만 하고 예를 들어서 그걸로 아이들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 출판사 이름으로 아이들 교육도 할 수 있어. 근데 따로따로 할 수도 있다고. 그럼 이거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거 외우려고 하면 어떻게 다 외우냐. 그래서 개인 사업 같은 경우에 개인 상인 같은 경우에 1인이 여러 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호를 공유할 수도 있고 각 영업별로 각각의 상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가 여러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상호는 하나만 사용되는데 그리고 회사에 있어서 상호는 단순히 상호에 그치지 않고 그 회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사는 상호를 하나만 허용한대. 위에 자연인도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되고 다른 영업에는 다른 상호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상호는 하나만 사용해야 된대. 그래서 회사에 있어서 상호는 단순한 상호에 그치지 않고 그 회사의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회사는 하나만 사용해야 된대. 여기 좀 다른 점이 여기지? 상호는 등기해야 되니? 회사의 이름이잖아. 우리 태어나면 어떻게 하니? 이름 등록해? 등록하지? 이것도 마찬가지 상인이 됐다는 거잖아. 상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상인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상호는 등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호는 상인 자신이 상대방에게 거래할 때 이름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설립등기를 할 때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가등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야. 그런데 어떤 다른 놈이 그걸 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본등기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잡아놓는 거야. 잡아놓는 거야. 그지? 그래서 가등기 가능합니다. 가등기 가능하고. 자, 여기서 보면 가등기 상법은 상호의 본등기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릴. 본등기를 준비하는데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 법인을 설립하는 사업상의 상행위에서 법인은 영리를 추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는 쉽지만 법인 사업자는 이거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이 길어지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다른 사람이 써가지고 내 영업 이미지를 망가뜨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잡아둘 수 있다고. 잡아두는 거야. 그래서 가등기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본등기가 안 되면 등록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등기가 될 때까지 잡아둘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본등기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려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요될 우려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 가등기를 통해서 타인의 상호를 다루시는 걸 막고 장래 상호 등기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고요. 상호권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상호도 걸리니까 상호 사용권을 상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이 그 상호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상호권이라고 하고 풀었으면 상호 사용권이야. 예를 들어서 상호 사용권은 꼭 상호권은 등록 안 해도 쓸 수 있긴 한데 등록해 놓는 게 낫겠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그걸 써가지고 자기의 영업에 방해를 주게 되면 그걸 못 쓰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내 거임을 입증해야 돼. 그러면 뭐든지 내가 너한테서 뭘 뺏어오려면 그게 내 거라는 거 먼저 입증해야 돼. 근데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미리미리 등록해 놓는 게 좋아. 그게 이제 뭐 등록해 놓으면 강화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내 권리를 강화시키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권리는 생기면 등록해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상호권의 내용 여기서 보면 상호 사용권을 설립등기 할 때 예를 들어서 상호 사용권은 설립등기 할 때 등기에만 올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야, 상호 사용권을 등록했어. 나만 쓸 수 있는 건, 나만 쓸 수 있게끔 하는 건 꼭 등록해야 되는 거야? 이게 다른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책이 이상하게 헷갈리게 적혀 있어서 내가 상호를 등록했다는 얘기는 정관에 적었다는 얘기잖아. 상호를 적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만 쓸 수 있는 게 맞아.
막으려면 이제서 가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막으려면 그게 내 거임 입증해야 된다. 그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야. 이해됐어?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서 혜태라는 상호를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해놨냐면 설립 등기에만 혜태라고 넣어놨어. 근데 얘가 혜태를 썼어. 그럼 가가지고 야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전용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얘가 더 이상 그걸 하지 못하게끔 뭔가 조치를 취하려면 얘한테 뭔가 이게 강하게 해야 되잖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뭐 쓰게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 그걸 하려면 등록이 돼 있어야 돼. 그게 알겠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등록해. 알았지? 보자. 여기서 보면 상호권은 설립 등기를 할 때 등록만 해도 되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남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게 맞지. 왜냐하면 소송에 가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 얘는 오케이 너가 뭐라고 그냥 넘어가. 뒤에 가면 또 나와. 어떻게 다 이해하겠니? 넘어가서 그래서 보면 쉬었다 몇 시간이야? 쉬었다 좀 쉬었다.